좁은 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문학을 이렇게 정의했죠.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도 다시 읽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문학이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도 위대한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이와 맥락이 비슷한 명언으로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고서도 다시 찾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고, 예를 들어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등등, 이런 영화들은 평생에 걸쳐 수십 번 다시 보게 되는 영화, 즉 명작 중의 명작이며,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함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이런 명작으로 꼽을 수 있는데,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지난 2024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한 한국영화 백선투표에서 살인의 추억은 보는 사람 기준으로는 2위, 만드는 사람 기준으로는 1위에 올랐고, 채널 내 투표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며 당당하게 1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그렇다면 왜 본 감독의 영화들이 재미있는 것인지, 본 감독의 영화들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름하여 본 감독의 연출 특성,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2000년 첫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에게 감독 특유의 가족 드라마와 블랙 코미디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이동진 평론가를 비롯해 높은 점수를 준 사람들도 많지만, 좋게 말해 단편 영화의 감수성이 묻어나는 개성 넘치는 작품이지만, 반대로 심하게 말하면 상업영화로서는 완성도가 낮은 엉뚱한 이야기, 즉 취향을 많이 타는 영화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서울 관객 약 10만으로 흥행에는 실패하죠. 헌데 3년 뒤인 2003년 개봉한 살인의 추억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의 비견에 공포와 유머가 공존하는 명작이라 극찬했듯 완전히 달라진 완성도와 미장센을 선보였고, 따라서 전국 관객 525만을 동원하며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2006년 세 번째작 괴물은 더더욱 대박.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장르인 괴수물이었지만 대한민국 최초 1300만 관객 돌파라는 기염을 토했고, 2009년 네 번째 작품 마더는 비록 300만 관객으로 좀 많이 줄긴 했으나 작품성만큼은 최고, 만약 본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의 작품이었다면 대표작이 되고도 남을 명작이었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병원 4년이면은 법률적 대박이야, 대박! 이후 2013년 다섯 번째 작품 설국열차는 헐리우드 스타 크리스 에반스와 틸다 스윈튼까지 참여한 본 감독 첫 글로벌 장편으로 국내 관객 수는 1000만에 약간 못 미치는 935만을 기록. 다음 2017년작 여섯 번째 작품 옥자는 넷플릭스가 6천만 달러, 하나 약 750억 원을 투자한 영화였고, 그렇게 스트리밍 동시 출시 문제가 겹치며 국내 빅3 배급사는 이 영화를 보이콧.
결국 100개도 안 되는 상영관으로 누적 관객 32만에 그쳤지만 그렇다 해도 영화 자체는 우화적인 감성의 좋은 작품, 본 감독의 작품 중 가장 정감 가는 모험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7번째 영화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정려상 및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관왕, 흥행 역시나 국내 관객 1030만, 월드박스 오피스 2억 6,200만 달러, 한국 영화 역대 최고를 찍었고 또한 제작비가 약 1,100만 달러로 23배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거장으로 명성을 얻게 되죠.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러게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그럼 이번에는 왜 본 감독의 영화가 인기 있는 것인지 그 영화적 연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한 발의 핵탄두를 저들 미치광 일가족의 간악한 아가리에 처박을 하는 궁극의 지령을 내리셨다. 봉준호 감독 영화의 첫 번째 특징, 그건 바로 서사는 단순하게, 하지만 결말은 특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비교하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경우 서사를 뒤틀거나 역순으로 배치해 마치 퍼즐처럼 복잡한 플롯을 만드는 게 특징이지만 반대로 봉준호 감독의 서사는 단순하며 그 소재 역시나 빈부 갈등, 가족의 환경 문제 등 보편적인 것을 선택, 누구나 쉽게 공감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는 결말만큼은 마치 반전처럼 전형적인 클리셰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살인의 추억에서 결국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지 못하는 결말. 괴물에서는 결국 딸을 잃게 된다는 결말. 마더에서는 진짜 범인을 찾은 후 어머니가 선택하게 되는 충격적 결말. 설국열차에서는 열차에 숨겨진 진실과 단 둘만 남는다는 결말. 기생충에서는 기택 가족의 끔찍한 최후 등 대부분 일반적인 엔딩과는 거리가 먼 충격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본 감독의 두 번째 특징은 다층 간 갈등 구조를 만든다는 것. 본 감독은 빈부, 권력, 직업 등 사회 계급 차이에 따른 갈등을 큰 주제로 많이 사용하며 또 그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나 동료 간의 갈등 등 여러 층의 갈등을 만들어 서로 얽히고 얽히는 재미를 주는데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건 민중의 지팡이 말투가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아니 잠깐만. 예를 들어 기생충의 경우 부자와 하층민 간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기택 내 가족과 문강 부부 간의 갈등, 즉 하층민 간의 갈등, 또 그 안에서 친구 사이의 삼각관계나 배신, 피자 가게 사장과의 갈등 등 소소하지만 다양한 갈등을 그려냈고 이런 불량 박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 알아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박스 접을 사람도 하나 없는 것들이야? 뭐라고? 살인의 추억에서도 용의자와 형사 간의 갈등뿐 아니라 수사 방식을 두고 늘 티격태격하는 두 형사. 개새끼 이게 그렇게 재밌어?
막판에 부르는 게 그렇게 재밌냐? 사자분 제발. 특히 조용구와 용의자로 지목된 백강호와의 갈등 등 단순 범죄자와의 갈등이 아닌 다양한 층위의 갈등을 만들어내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및 탐구,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선과 악의 대립을 잘 그리는데 여기서 봉 감독만의 세 번째 특성이 또 잘 나타납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의 세 번째 특징, 그건 바로 선과 악의 고정관념을 뒤집는다는 것. 봉 감독은 기생충에 대해 이 영화는 악인이 없으면서도 비극이고 광대가 없는데도 희극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흔히 권력이나 부를 가진 캐릭터를 악으로, 가난한 캐릭터는 선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지만 봉준호 감독은 이를 따르는 듯 하면서도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생충의 경우는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결과적으론 되려 사회적 약자인 기택내 가족이 악인으로 묘사되었으며 살인의 추억에서 박두만 형사 역시나 마리 형사지 하는 짓은 거의 악당이나 다름없었으며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야이 개새끼야. 그다음에 어떻게 사? 괴물도 따지고 보면 인간에 의해 태어난 비운의 생명체로 사람을 해치는 건 역시나 그 연장선에 있었고 설국열차도 머리칸의 인물들이 악으로 묘사되는 듯 하나 알고 보니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였음이 드러나고 옥자 역시나 거대 기업 미란도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그리면서도 ALF라는 동물단체 역시나 실상은 과격행동으로 무리를 빚는 등 준테러 집단으로 묘사되었고 특히 마더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선함을 그리지만 점차 숨겨진 악행들이 드러나고 그때 나 죽이려고 바카스에 농약 타서 먹였잖아. 또 끝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등 약자가 곧 선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비틀어 이를 캐릭터에 투영시키는데 사실 이런 선과 악이 공존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곧 인간의 실체, 즉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그렇게 관객들은 알게 모르게 이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 감독은 이를 무겁게 풀어내기보다 요소 위트를 넣어 웃음과 함께 자연스레 표현하였죠. 우리 박 사장님 너무나 싸. 뭐야? 박 사장님 오늘도 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뭐? 봉 감독 영화의 네 번째 특징, 바로 뛰어난 위트의 블랙 코미디가 기본이라는 것으로 봉 감독은 가족 드라마, 범죄 스릴러, 괴수, SF, 모험 등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면서도 그 저변에는 꼭 블랙 코미디를 깔아 넣었으며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넣어 아이러니한 감정을 잘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연출은 괴물에서 딸 현서의 손을 놓치는 장면이 압권으로 괴물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주인공의 허당미, 이때 관객들은 공포와 함께 웃음이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매우 슬픈 상황에 가족들이 뒤엉켜 바닥을 구르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 이처럼 우픈 상황 연출, 슬픔과 코미디가 공존하는 매우 독특한 연출을 자주 사용했고 나빠진 현사를 때려두고 다른 입달래미를 네가 그러고 나빠나 이 개새끼야. 살인의 추억에서 박강호를 신문하는 장면들 또한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한편으론 사건의 잔혹함 및 무능한 수사 방식을 잘 드러내기에 결국 씁쓸한 감정이 남는 블랙 코미디가 되었죠.
그리고 기생충에서도 학력을 위조한 아들을 칭찬하는 모습 등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부잣집을 속이는 장면들 대부분이 코믹스럽지만 동시에 불편한 현실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었고, 마지막 긴장감이 최고조인 범죄 장면에서도 코미디 요소를 잊지 않고 꼭 집어넣었으며 아빠 그만 좀 눌러. 눌러서 더 앞으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까지 우습지만 씁쓸한 현실을 코믹과 엮어 잘 풍자했습니다. 돈을 벌면 이 집부터 사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정리하자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단순한 서사 구조를 가졌지만 결말은 단순하지 않다는 특성, 그 안에 다양한 층의 갈등을 넣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특성, 인물들은 기존의 성과학, 흑백 논리로 구분짓지 않는다는 특성, 슬픔과 유머, 공포와 코믹 등 공존하기 힘든 감정을 잘 엮는다는 특성 등 자신만의 개성을 잘 살린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필했고, 그게 세계적으로도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봉준호 감독 뽀개기를 마치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불우이웃끼리 이러지 말자 언니야. 저희는 불우해요. 저희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있어요. 이 아이들 하고 있는 뭐지? 집 앞 논두렁이 꿀 발라놔 지금 콧구멍 쳐박게 전부 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저기 그 귀하께서는 저기 변명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책 보고서 이거 묻잖아. 계속 이거 계속 웃는데? 그 얼마짜리인지 알고 부셨니? 이 바보 새끼야. 바보? 공빠친가?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거 이 씨발 놈 새끼야. 이리 와 이 새끼야. 야, 더 물어보라니까.